안녕하세요. 민주 이대남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너무 머리 아픈 얘기 말고요. 우리 판독기 선생들의 말에 반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참고 영상이 다른 때보다 많습니다. 이게 막 특정 인물들을 비난하는 것에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건 결과로도 알 수 있는 얘기죠. 유시민 작가가 B그룹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반명으로 돌아서고 돌을 던질 거라고 얘기했던 걸 EQ 채널이 증명해 보인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적했던 이상했던 논리와 구조들이 결국 항상 중요한 순간에 실제로 튀어나오고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되기도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해 비판하려면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인용한 다음 비판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당시 시대 배경과 맥락을 무시한 채 평론하면 그건 평론이 아니라 비난이자 악마화다 이거였죠. 이 사례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상호와 이동영이었는데, 이상호는 유시민 파묘다 뭐다 해서 앞뒤 맥락 다 자른 영상을 쇼츠로 계속 올리더니 이상호의 과거 명품백 수수 사건을 역지사지 개념으로 반박 겸 올리니 그 뒤로는 유시민 파묘 쇼츠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즘 이상호 기자는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동영과 정민철의 발언들이 6월쯤 있을 3차 검찰개혁은 물론이고요, 8월 전당대회 때 특히나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고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선 가볍게 이동영이 본인 방송에서 김어준 공장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 라인에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언급한 장면이 있거든요. 몸풀기로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꾸준하게 얘기했던 건데, 언제까지 김어준 이동영이냐. 이제 후배들을 좀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김어준 이동영이 없어도 될 만큼. 그랬는데 어쨌든 뭐 헬마도 있고, 요즘은 오창석 씨도 있고, 또 뭐 명민준부터 해서 또 최영진부터 해서 좀 많잖아요. 박영식도 있고, 그리고 정민철까지. 그래서 괜찮다, 이런 친구들이 계속 자라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김어준, 이동영이 나란히 언급됐던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 생각은 그렇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전 배경을 제대로 알고 가야겠죠. 김어준 공장장이 얼마 전에 중앙일보 보도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가야 오늘 영상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딱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김어준 공장장의 주장, 논리, 그리고 민영사 조치를 결심한 이유까지 완벽하게 파악 가능합니다. 우선 해당 중앙일보 기사는 어떤 게 문제였는지부터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국제가 그럼 20% 늘었는데 어떻게 매출이 2.5배, 영업이익이 3.8배, 당기순이익이 6배가 늘죠? 구독자 20% 늘었다고? 이 기사는 의도도 나쁜데 분석도 엉터리예요. 계엄, 대선, 전당대회하고 이 수익 증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식회사 딴지는 이 겸손 방송하고 다르게 광고를 받거든요. 그런데 2025년 광고 수익은 전년 대비 오히려 줄었어요. 딴지 마켓 수수료도 오히려 전년 대비 줄었어요. 그리고 후원금은 원래 없습니다. 딴지는. 그래서 기사 중에 뭐 장부상 선수 수익이 구독료, 멤버십 어쩌고저쩌고 다 엉터리예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아니라 매출 그리고 이익의 증가는 99% 겸손 공장에서 자체 기획한 제품으로 올린 겁니다. 네. 99.8%가 그래요. 이 기사 보면은 정치적 주장이 극단화될 때 수입이 보장되는 신념 사업 어쩌고저쩌고 하는 해석도 그래서 다 엉터리입니다. 정치적 동지가 그냥 후원은 해줄지언정 나쁜 물건을 계속 사주진 않아요. 아주 간단하죠. 사실관계도 틀렸고 인과관계 연결도 틀렸고 내부 거래와 같은 단어를 쓰면서 악의적으로 썼다는 게 우선 가장 밑에 깔리는 문제점인 겁니다. 그럼 이 기사를 보고 김어준 공장장은 왜 민영사 조치를 결심했냐? 이것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딴지 창간 이래 28년간 제가 개인적 입장 또는 가치관으로 한 논평,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그게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건 또는 뭐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과장,
왜곡이 있다 해도 저는 반박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고소고발을 물론 해본 적이 없고 내가 누군가 논평 비판하듯이 저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억울하지가 않거든요. 성격이. 모두가 날 이해해 줄 의무 같은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개인 김어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100여 명이 넘는 스태프들, 제 동지들이자 동료들이기도 한 그들의 삶의 터전이고 자기 실현의 공간인 이 조직에 대해서 정직하게 영업 활동하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한 부당한 작업을 치는 것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회계사, 변호사, 전문가들로 대응팀을 구성해서 1차로 10억 예산을 배정해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이 조직, 이 기업의 가치와 영업에 그 어떤 작은 잠재 피해까지 전부 다 차단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이것도 간단하죠. 김어준 본인에 대한 비판은 항상 이해하며 넘어갔고 이건 우리 모두 아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회사와 회사를 구성하는 100여 명이 넘는 동료들한테까지 피해를 준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10억 원이라는 말까지 언급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했던 걸까요? 그 부분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그럼 이 기사가 그렇게 문제인가? 이 기사는 의도가 악의적이긴 하나 내용은 그냥 빌드업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가기 위한. 예를 들어서 내부 거래 언급되거든요. 명랑사회가 단지 얼마 지급했고 여론조사 꽃이 얼마 임대료 납부했다. 꽃의 임대료는 건물 매입하기 전에 건물주에게 우리가 납부하던 임대료 기준으로 산정된 아무 문제 없는 금액인데 왜 이런 내용을 넣었을까? 굳이? 관계사 간의 불법, 불량, 내부 거래가 있고 자금 세탁을 한다라고 나중에 뒤집어 씌울 궁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는데 저는 알고 있죠. 아주 자세히. 제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를 텐데. 왜냐하면 이건 저의 전문 영역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맥락인 거죠. 사실관계도 틀리면서 악의적으로 작성했을 뿐 아니라 빌드업 기사라는 거,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공합작이라는 단어가 포인트인 겁니다. 진보와 보수 일각이 합심해서 김어준이라는 특정인과 회사를 공격한다. 이건 15년쯤에도 있었던 일들이라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다들 되셨을 겁니다. 김어준 공장장의 주장, 논리, 근거 모든 게 완벽하게 들어오셨을 건데 이걸 정민철은 뭐라고 이야기했었냐? 영상으로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너무 좋았어요. 아니 우리 민주진영에서 이렇게 그럼, 너무 활동을 좋은 거 해서 아니야? 이런 탄탄한 불을 기업이 쌓을 나오고 또 이런 탄탄한 기업이 나오면 그 미래로 봤을 때 지속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 너무 좋았고 많은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김어준 씨의 팬분들도 아이 455억이 뭐냐, 내년엔 1000억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들 유쾌하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다음 해들을 한번 보시면 한 분만 이걸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김어준 씨. 네. 이 올해 아니 그 오늘 아침 겸공 방송에서 10억 원 정도를 들여서 허위 음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민영사 조치에 나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중앙일보 이 단독 기사를 언급하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면서 이제 이 사안을 말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기사를 작성하면 10억 원에 들여서 민영사 조치에 나서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좀 신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모든 사실 자체가 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분은 이게 공격이라는 거예요. 본인에 대한. 내가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에서 겪어왔던 그 수많은 음해와 공작들이 지금 또 시작됐다. 이러면서 이 기사를 언급하면서 반박을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싶었고 자, 이건 비평이라고 표현하기 이전에 사실관계와 맥락 파악부터 안 된 말이죠. 이건 주장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게 주장도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맞는 걸 주장이라 하는 거지 사실관계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말은 전문 용어로 궤변이라고 합니다. 정민철이 저보다는 어리더라고요. 그런데 막 나이 차이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혹시나 모르고 그랬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나간 이후에 본인 채널에 반박 영상으로 올렸더라고요. 이걸 보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모르거나 알면서도 일부러 저러거나 왜 그런 건지 정민철이 올린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김어준 씨의 10억 고소고발 선언을 비판하니까 정민철도 극우가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2분 만에 알려줄게요. 중앙일보가 김어준 씨 회사 매출 455억 기사를 냈어요. 저도 김어준 씨 채널의 고정 출연자였습니다. 당연히 중앙일보 기자의 부정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거 압니다. 근데 김어준 씨는 이 기사를 언급하며 허위 음해 소송비 10억 원을 쓴다고 선언하셨죠. 아니요, 저는 이 기사를 다르게 바라봅니다. 금융감독원 다트에 올라온 딴지그룹 감사보고서 매출 455억, 작년 대비 2.5배 성장, 그리고 김어준 씨 지분이 78.2%, 사실상 1인 지배회사죠. 저는 컨텐츠, 커뮤니티, 커머스, 3C가 형성되어 폭발적인 시너지를 일으키는 굉장히 긍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딴지그룹은 이제 유튜브 후원 말고도 자체 제품으로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소송입니까? 자, 일단 전제부터 틀린 상태로 시작하죠. 김어준을 비판했기 때문에 본인이 구구처럼 몰리는 게 아니라 본인의 말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던 거잖아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본인이 왜 비판을 받는지조차 파악을 못하는 상태, 즉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전문 용어를 갖다 붙이는데 저는 그냥 이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보통 전문 용어를 과도하게 쓰거나 이상한 외부 논리를 막 갖다 붙이는 경우는 본인의 논리만으로는 이야기할 것이 부족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는 게 목적이거나 AI한테 써달라 한 대본이거나 셋 중 하나입니다.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어려운 용어 되도록 안 씁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유시민 작가의 글을 보며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애초에 방금 보신 정민철의 말들은 김어준 공장장의 주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이야기했고 지금도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다음 장면도 볼까요? 핵심은 기사에 담긴 단어 하나입니다. 신념사업, 기사에서 사용한 악의적인 것 같은 이 네 글자에 김어준 씨가 열받은 겁니다. 왜냐? 딴지그룹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선수 수익이 223억에서 394억으로 170억 늘었어요. 선수 수익은 멤버십, 예약 판매, 구독료처럼 팬들이 미리 지불한 돈입니다. 팬들이 신념으로 돈을 먼저 낸 구조라는 뜻이에요. 이걸 마케팅 용어로는 미닝아웃이라는 멋진 단어가 있죠. 하지만 김어준 씨는 신념으로 파는 시장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정치가 극단화될수록 매출이 오른다는 황교수의 지적을 반박할 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신념 사업이 아니다, 제조업이다로 전선을 옮기는 겁니다. 자, 신년 사업이라는 말, 김어준 공장장 영상 그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김어준 공장장이 주목한 건 내부 거래지 신년 사업이 아니죠. 이 신년 사업은 중앙일보가 인용한 교수의 주장인 겁니다. 마케팅 용어도 등장하는데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 장면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만 중앙일보 기사의 대응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데 대체 왜 제게 악플 테러를 합니까? 딴지그룹, 정치권 영향력, 구독자 229만 이 세 개가 한 개인한테 집중되어 있는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 민주진영 청년이 의견도 못 냅니까? 이게 반복되면 조중동이나 김어준이나 비슷한 영향력이라고 느끼는 10대 20대 청년들에게 비판을 통제하려는 권력으로 해석됩니다. 정민철, 너는 진작에 극우 같았고 너는 이준석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께 저는 이란대사 뉴스공장 출연시킨 것 어느 제도권 언론도 못한 일이라고 극찬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도 생기는 겁니다. 이 정도 영향력 가진 사람이 장사 잘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매출 더 올려서 지속가능한 민주진보 방송국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계의 부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중동이 무슨 단지를 걸던 당당하게 말하면서 축포를 터트리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왜 자랑 대신 10억짜리 소송이 먼저 나옵니까? 자, 방금 보신 장면은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이 펼치는 논리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이 사람들 논리가 뭔가요? 옛날에 칭찬했으니까, 옛날부터 나는 계속 지지해 왔으니까 쟤네를 까도 되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건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칭찬했다는 사실이 현재는 비난을 해도 되는 명분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내용을 본인 채널에 올린 다음에 이동영 채널에 출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이한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보신 내용들을 잘 기억하신 상태에서 정민철과 이동영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요즘에 유튜브 통해서 과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다 보면 우리 민주진영의 선배님들, 뭐 유시민 작가님이나 김어준 공장장님이나 과거에 내부 비판을 저보다 훨씬 더 세게 하신 거예요. 훨씬 더 강하게. 근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저도 저의 이야기를 좀 더 자신 있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 안에서 그럼요.
그나마 이제 다만 저는 예의를 챙기고 정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대화를 해보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많은 비판 주시지만 근데 저는 그분들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만큼 아끼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지. 네. 제가 언제 뭐 맞습니다. 네 완전히 네. 그냥 뭐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유시민 씨가 정민철 나이보다는 많았을 때 김대중 대통령한테 말도 안 되는 네. 비판이 아니야 비난을 했거든. 맞아요. 하야라 그랬어요. 하야를 네. 네. 그리고 김대중으로는 절대로 정권 교체 못한다. 맞아요. 하야하세요 하기 전에 절대로 김대중은 정권 교체 못한다. 네. 무조건 후보나면 안 된다. 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진짜 저는 이거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황당함을 넘어서 어디서 저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나오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정민철 말은 그냥 한마디로 받아치자면 저 사람들도 세게 얘기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 이러기 전에 왜 유시민, 김어준 두 사람이 그 당시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맥락과 사실관계 파악을 하는 연습부터 하고요. 정말 길게 평론가로 일하고 싶다면 주변 어른들부터 물갈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동영의 발언을 보면 정민철이 왜 저런 생각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보통 저런 얘기가 나오면 왜 그 당시 유시민 작가가 김대중 대통령 하야를 언급했는지 그 시대의 배경과 맥락을 이야기해줬을 텐데 이동영 본인은 더 나아가서 유시민? 그때 김대중 하야도 말했던 사람이야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어른들 밑에서 정민철이 평론과 사고 역량을 기를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김대중 대통령 하야 언급은 제 영상에서도 수차례 이야기해드렸지만 이 당시 민주당이 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비상사태였고요. 김대중 대통령한테 문제가 있었던 것보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권력형 비리 관련된 게 대표적이었고 그래서 아들 셋 중 2명이 구속되기도 했거든요. 즉 이 당시 유시민 의원만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게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기조가 김대중 정부와는 차별화를 두고 가야 한다. 이게 아예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유시민 의원은 이희호 여사를 만나서 그 당시 발언을 직접 사과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는 사람이 어린 친구한테 이런 설명 하나 못 해주나 싶고요. 결국 정민철이 계속 저런 생각으로 방송에 나와서 말을 뱉는 이유는 주변에 이동영 같은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저런 사람들과 인적 네트워크 전혀 없고요. 글을 쓰고 말하는 것 유시민 작가 책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여기에 분명 차이가 있다 보고요. 그럼 실제로 이게 전당대회와 검찰개혁 때 영향을 끼칠 거냐? 무조건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미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STI는 의심하던 흐름대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최근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사례 하나만 볼까요? 경기도지사 경선 여론조사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알고 보니 STI가 진행한 여론조사였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김동연 후보 호감도가 1위라는 조사였고 재래식 언론들은 추미애가 올라가지 못할 거라는 기조로 대부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꽃은 추미애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했고 실제 경선 결과도 여론조사 꽃에서 발표한 대로 됐죠. 그럼 과연 STI를 비롯한 이상한 여론조사 기관들이 내놓는 발표를 그대로 보도하는 재래식 언론들 사이에선 이상한 일이 없을까요? 매블쇼에서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이걸 대부분이 놓치고 가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번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올까요? 됐는데 아니 어떻게 과반 이상으로 승리를 했는데 여론조사에서는 진다고 나와. 이거는 참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한 문제다. 언론사로부터는 의뢰를 받아서 조사하다가 잘렸습니다. 왜 너희만 추미애가 높아? 너 뭐 추미애한테 돈 받고 하냐? 네네, 그러니까 잘려가지고 뭐 그런 오해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경선 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아니 근데 좋겠어요. 희한한 게 네네. 이렇게 계속 보도가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후보가 1차에 끝날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쵸. 예전부터. 예. 그리고 혹시 뭐 저게 안 되면은 이상한 거다. 그거 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대로 자기들끼리 발표하고 흘러가고 네. 실제로 아는 사람들은 또 따로 다 앉아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언론사들이 뭐 레거시 미디어도 있지만 인터넷 언론사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도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시, 인천, 뭐 경기도 여러 광역 단체로부터 또 광고 수주를 받는 언론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김동연 지사 현 지사니까 조금 언론사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당연하죠. 이제 그런 야. 부분이 있고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한 언론사랑 이제 계약이 돼서 진행하다가 잘린 거죠. 그러면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언론사가 누가 1등이 되는 결과로 여론조사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러니까 위험한 명태균이랑 똑같은 거지. 아니, 그대로 되면.
뭐 굉장히 이거 좀 위험한 얘기 같아서 뭐 길게는 못 하겠는데 네. 조사를 했어. 올바른 방식으로. 네. 근데 자꾸 추미애가 1등으로 나와. 근데 그 의뢰했던 언론사가 계약을 끊어. 그거는 너무 문제 있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야? 그러면 정말 이상한 추미애가 거죠. 아니어야 된다는 거잖아. 굉장히 위험하다. 나는 이런 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흐름 중에 어긋나는 게 거의 없고 이미 저들은 전당대회를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코미디언 이경규 선생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서워진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